제가 아는 도산대로의 건물주가 있어요. 이게 그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해준 말이 되게 와닿았던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좀 참고했으면 하는 게, 그 형님이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네. 코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님한테, 형님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형님이 딱 있더니 하는 말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유튜브든 어디선가 막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에 뭔가 엄청나게 투자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찐 부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뭐든 어떤 걸로 투자해서 돈이 찐 부자가 됐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겠나? 내가 왜?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해서 내가 뭔가 얻겠다는 사람인 경우는 하겠지만, 그거 외에 내가 정말 그걸 투자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해서 찐 부자가 됐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가라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 찐가 아닌 거, 사실 재테크에서도 이 찐가 아닌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이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다 재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근데 정말 사실 엄청난 부자, 수천억, 그 다음에 조 단위 부자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엄청난 찐들은 사실은 좀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쵸. 지금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더 큰 부자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투자하기 전에. 근데 저는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나서 느껴지는 거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부를 이룬 사람? 그 큰 부든 작은 부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부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쵸. 그런 사람일수록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있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얘기 댓글에 달릴 때도 있거든요. 가끔. 진짜 나는 너 나이가 이해가 안 간다. 왜 투자하라 하지? 왜 하라고 하고, 왜 노후 준비하라고, 왜 내 집 마련하라 하지? 그냥 지가 잘 해서 했으면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이 잃어갈 때가 있어. 나중에 은퇴한 지 5년이 되니까. 이게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김 작가님도. 맞아. 저도 그렇고. 즐겁지 않으니까 막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 그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24시간 구성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 다지려고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해요. 예전 다니던 회사 로비까지 가.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 나죠. 내가 옛날에 을지로까지 가가지고 을지로 내려서 진짜 입구까지 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난 이제.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서서 물끄러미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가끔 내가 아는 동료들도 회사 들어가. 맞아. 나는 요즘에 점점 더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아까 제가 운치기에서 물어본 건데, 난 진짜 운이 진짜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도 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투자 영역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위인은 아니거든. 사실 그냥 진짜 운이 좋았던 평범한 사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약간 뭐랄까, 그런 불안함? 내가 근데 우연히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 흘려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월급쟁이 부자를 라이브 보면 이 시청자들의 사연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나이님은 정말 저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이 일을 하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보일 것 같아. 제가 무당이나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포장이 돼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고 했는 사람은 나중에 항상 문제가 돼. 왜냐하면 그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 왜냐면 이거는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사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포장해서 뭔가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느껴지거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너나이님 말씀에서 조금 이제 두 번째 걸 까먹은 게, 돈이 많으신 분께서 했던 이야기 첫 번째는 찐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라는 것도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할 정도의 팔랑기라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내가 직접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보고 영상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술자리에서 이거 얘기했는 거 가지고 네가 하는 거는 그냥 리딩방에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과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돼서 투자했을 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거구나. 아, 맞네. 깊은 이 뜻이 두 가지가 이제 네. 같이 있는 거라서 요 같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나이님이 어느 지역 좋다고 했을 때 그거 그대로 딱 사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 말도 안 해요. 아, 근데 왜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 작가 TV에서 올해 하반기 그 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봐, 여기가 제일 잘 물어봤고. 내가 파고 파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경기도 어느 지역에 GT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게 직업이니까요. 김 작가님 그 인터뷰 하시면 투자 노하우도 많이 듣잖아요. 네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근데 네. 실제로 투자 해보신 적 있어요? 아, 투자해봤죠? 아, 진짜요? 하긴 일단은- 안 하기가 더 힘들겠다. 2021년 예, 11월 예, 꼭두기 예. 집을 샀고 근데 그거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돈할 수 있는 돈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를 샀기 때문에 네. 한 90에서 95% 정도라서 뭐 그렇게 손해를 본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투자했는 거 얘기 드린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저도 당연히 사봤고요. 물론 이제 아. 중요한 거는 저는 알트코인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한번 사봤고 네. 나머지는 항상 비트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도 해봤죠. 주식도 좀 오랫동안 하는 장기 투자도 해봤고 네. 이제 주변에 매매도. 슈퍼개미 분들이 있으니까 이 트레이더 슈퍼개미도 있거든. 걔 따라도 가보고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 내가 못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네. 리딩방이 아니거든. 그죠. 여기는 진짜 실력이 있는 수백억대 부자가 도윤아, 김작가 이거 사, 이거 팔아 해봤죠. 그럼 다 해본 결과 무슨 얘기 들고 싶냐? 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 했던 얘기만큼 맞아. 왜 하지 마라고 하냐면 제가 정작 큰 돈을 번 거를 좀 생각해보면 제가 좀 공부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 투자했을 진짜 대박이다. 때가 예를 들면 슈퍼개미분 제가 따라 들어갔다 생각해볼게요. 일단 제가 업이 있잖아요. 제가 사라고 했다 살 수 있겠죠. 언제 샀어? 그럼 팔아야 되는데 내가 못 촬영 팔아. 중이야. 못 팔아. 올랐다가 이미 그분은 팔고 올랐을 때 얘기했어. 근데 내가 못 봐. 방송 중이니까. 네. 왜냐면 저한테는 근로 사업소도 훨씬 중요하니까. 네. 그럼 떨어졌어. 그럼 저는 결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트레이딩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내가 어떤 업무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는 분이는 사실상 굉장히 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네.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충분한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없다면 아무리 강연을 듣거나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엔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 팔 시간이 없잖아. 그 시간이 안 되면 이건 큰일 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타 트레이딩이 사실은 강좌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좌 인증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늘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뭐 2년 3년 기다려서 50%라고 하면 2년 3년 50%?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단타로 탁탁탁탁탁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단타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얘기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를 거라고 좀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지금은 사실 오히려 비중을 크게 실는 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하나의 예시고 제가 절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에 샀어요. 샀는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뭐 누가 다 알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거만 쓰는 거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 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크게 올랐냐?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갑자기 자기들 거기서 SK하이닉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행사에서 이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왜 힘든 거냐면 실제로 그 전망을 잘해서 맞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변수가 너무 많아. 삼성전자 주가를 좋게 보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젠슨항이 어느 날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제 그것까지 맞춰야지 정말을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를 다 안 거니까. 원인과 결과를 투자의 영역은 딱 맞추기가 너무 불가능해.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판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팔랑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김 작가님 진짜 내공 장난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내공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김 작가 207만에 성공한 사람도 투자 개미 뭐 엄청 많이 만났는데 왜 삼성전자 샀냐고 했을 때 제 실력이 여러분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중소형주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 왜냐? 중소형주를 파헤칠 시간도 없고요. 중소형주를 잘 알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하냐? 게스트 나오면 삼성전자 항상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주제니까. 맞아. 1,000억, 2,000원짜리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우리 채널에서 했다가는 난리 잘못하면 나지, 이제 진짜. 종목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샀는 걸 여쭤볼 수도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국민주고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거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서 선택해서 대신 결국엔 투자량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수익이 작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량은 결국에 투자 원금과 수익률이잖아요. 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중소형주나 그런 데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력이 저처럼 뛰어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원금을 높여도 수익금은 높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수익률은 뭐 한 20% 뭐 30% 정도 되나? 근데 원금이 크니까 수익금이 조금 꽤 의미 있는 정도. 딱 제 난이도에 맞는 투자를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1,000명 만나면 달라지네. 아닙니다. 김 작가님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범위 설정하는 맞습니다.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라 들어갔다가 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출처가 리딩방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실명 얘기할 수 없지만 슈퍼개미, 자사운용사 대표 수두룩해. 그 중에 70%는 망가졌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그렇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에 제 실력도 없고 그런 제가 그냥 팔랑귀가 되어서 들어갔다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야 하다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너무 재밌다. 네. 김 작가님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구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그게 네.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저는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제 좋은 기회라는 거는 뭐 내가 잘 안 된 사람을 만나서 얻기보다는 사실 성공했거나 부자이거나 잘 된 사람한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 인생을 바꾼 기회 중 하나는 뭐 제가 만난 1,000명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장관님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회장님도 있고 뭐 조단위 회장님도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 너나이님 뭐 부동산 투자자 슈퍼개미 너무 많은데 저희 인생을 가장 바꿔준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전 늘 한 명을 딱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나빠진 게 아니라 서로 안 친한 사이니까 그냥 인생에서 딱 한 번 만났거든.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젊은 부자들이란 책을 집필할 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막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2015년에 7월에 한 14만 원 버셨던 분이에요. 7월에. 한 달에. 저놈 유튜버야. 14만 원? 14만 원 한 달에. 하루 말고 자기 소득이 그거였던 거예요? 소득이 그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엄청 이제 잘 되셨구나. 2019년 이제 어느 날짜에 월에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아시죠? 유튜브 네. 스튜디오.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거든. 그때 저 느꼈습니다. 유튜브 진짜 돈 많이 버는 여기네! 금강이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많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채널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뭐 강연을 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소득을 여기서 물어보신다고 해서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말하진 않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완전 무언가 팔고자 싶은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막 연봉 얼마든 뭐 이런 걸 깔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연봉을 까서 얻는 것들이라는 거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잃는 게 많죠. 오히려 잃는 게 훨씬 네, 많거든. 굳이 내가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럴 이유도 없고 저도 안 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금강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책이나 영상으로서는 알기 쉽지 않아.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거기에 가장이나 거짓말이 있을 때도 많잖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잖아. 근데 저는 그때 23명 인터뷰를 하면서 그 스튜디오 앱이든 아니면 수익을 직접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원하시면 책에 안 넣겠다고. 넣겠다. 그냥 저만 듣겠다고. 저는 현실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거야, 진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처음에는 완전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이건 세상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 그 정도였어. 네. 김 왜냐면 저는 그 작가님이 당시에 1년에 한 6, 7천 벌었거든. 네. 6, 7천도 작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면 내 1년 연봉을 한 달에 그럼 한 버니까. 달에 그럼 버니까. 그분이 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는 게 내 1년치만큼 사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처음에 박탈감 느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늘 똑같이 느꼈는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퀴즈 유튜버 한 명이 창담동에 100억짜리 건물 샀었잖아요. 네. 그때 온라인에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동 학대다 이런 그런 데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재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게 더 커진 이슈는 6살짜리 애가 창담동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말이 되나?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3, 4천을 받는데 이건 잘못됐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한 명만 인터뷰했다면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끝났을 거야. 제가 어떤 알이 있는데 그 알에서 바깥에서 너무 거대한 충격이 온 거지. 나는 연봉 1년이 7천인데 저 사람은 한 달에 7천을 벌어보니까 누가 이거 보고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저렇게 하겠어요? 일단 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알이 깨지는 거를 막 보수공사하고 있겠죠. 안 돼. 뭐야 이거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근데 제가 23명 만났잖아요. 계속 두들기니까 알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이 똑같은 노력이라는 걸 드려도 내가 작가로서 드리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때 인정을 완전히 하게 된 거고,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사실은 그 이상의 보답을 저는 준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럼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보다 몇 배나 달하는 돈을 버는 것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 보상이 훨씬 크게 돌아오는 영역이 있는 거지. 그게 유튜브란 거고 어떤 다른 사이에서도 영역이 있겠죠. 그냥 저는 책이라는 영역은 똑같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그게 덜 돌아온다는 걸 완전 그때 깨달은 거죠. 내 시간의 쏟음을 유튜브에 쏟아봐야 되겠다. 책이나 영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다 생각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부딪히면서 한두 명이 아니니까 완전한 동기부여 주면서 제 알이 그날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 뭐 네트워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어쨌든 지금 207만이잖아요.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수죠. 그럼 왜 잘하게 됐냐? 시작점에 타크레에서 23명 인터뷰 했으니까. 저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 관련된 책을 20권 정도 샀어요. 열심히 봤지. 질문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잘하려면 또 질문도 하고 하려면, 그리고 내가 유튜브 잘하려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 실제로 채널을 열었어.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공모전 대회도 나갔어. 상도 2개 받았어.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지식도 막 찾아봤어. 해외 정보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영상을 올려보고 시간을 썼다가 딜리베이트 프랙티스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한 거죠. 요게 저는 전부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완전 알것의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나이님과 제가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을 때는 제가 너나이님 연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너나이님한테 제 연봉을 얘기하면서 제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날것의 것들 카메라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신 분, 아니,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는 거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 최소한 그 분야에서 만약에 여러분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면 한 10명 정도는 만나보자. 23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김 작가님 유튜브 채널 없었죠? 그때는 없었죠. 그죠? 그 23분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본인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를 얘기하면 제가 왜냐면 이 분야에서 이제 인터뷰 섭외하는 영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했는 사람이라서 너무 길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 우선 제 메일을 이제 받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답장하냐면 5년 전에 한 구독자가 한 150만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대단하시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만나고자 메일을 보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낸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구독자 207만 명의 김 작가가 누군가를 섭외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명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결국엔 누군가를 설득하고 섭외하려면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채널이 크다 보니까 김 작가 TV 채널에 나왔을 때 수십만 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한 인지도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많은 명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출연해 주시거나 하죠. 그게 실리가 없어졌을 때는 결국엔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 건데, 그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육하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육하원칙이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섭외 메일 같은 걸 보낼 때도 아까 성공 방법을 다르게 했듯이 한 10명한테 보냈어요. 그분들이 메일이 답장이나 편지에 뭐 연락이 없어. 그러면 다음번에 보낼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딜리버티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 기회 속에서 확률을 높인 거고, 이 확률을 높여서 몇 명만 만나잖아요. 너나이님 주변에 지금부터 한 7년 전 부동산 투자하기 전으로 들어갈게요. 주변에 유명한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가 많았나요? 없었죠. 지금은 많죠. 너무 많지. 왜냐? 되게 많고 유망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버들을 인터뷰를 몇 명을 성공하다고, 아니면 성공한 사람을 성공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확장이 되는 거지. 그게 저희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의 설득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로 이분들이 또 근처에 유튜버들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30살 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거절 많이 당하고 내가 널 왜 만나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실리적으로 만들어주거나
명분으로 만들어주구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줘야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바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로 실리적으로 아니면 명분적으로 이 친구는 만나줘야 되겠다 싶으면 시간 내서 만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줘야 되지 않을까. 참 나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일이 참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유튜브가요? 네. 왜? 나는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닌 거. 할 때 아이였나? MBTI가? 엄청 극아이예요. 아, 저는 완전 이라서. 나 그래갖고 운동도 나 맨날 달리기나 헬스나 혼자 하시잖아. 그때 같이 뛰자 그러고 펑크 내고 왜 안 뛰어 빨리. 달리기 가끔 해요. 지금도 하죠? 4월달에 한번 뛰시죠. 4월에 나 너무 바빠. 4월에 나 진짜 하루도 시간이 없어 그때는. 이거 약간 소개팅에서 거절당하는 아니 5월에 4월에 이게 5월에 4월을 다 거절당하는 알았어 한번 볼게 알았어. 안 뛰어! 안 만나고 말지. 10년 동안 네. 인터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13년. 제가 서울에 30살 때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고시원 2평짜리 집에서 삶을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다가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37부터 유튜브를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공한 사람 인터뷰한 거는 13년. 몇 명 정도 만나신 거예요? 1000명이 넘은 건 확실한데 그 이후로는 뭐 숫자가 의미가 없어서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만 한 3000 지금 700~800개 그 다음에 인터뷰로 냈는 책만 한 4~5건 되고 또 그 외에도 또 제가 인터뷰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하고 격차가 느껴진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끼죠. 사실 우리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면 딱히 기분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있다 보니까 같은 수준이다 막 생각을 많이 하거든. 20살 이후에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돼서 뭔가 이제 거기서부터 격차가 많이 느껴지면서 이제 박탈감이 오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 저는 하나는 결국에는 기회와 확률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20대 후반, 중반, 사회 진출 이후로 격차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이게 우리가 기회가 무한히 주어질 것 같지만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확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확률이 결국은 내 실력인 건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막 노리겠죠. 뭐 예를 들면 원서를 뭐 10군데, 100군데 낼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원서가 100군데 내면 200군데 더 낼 수 있겠죠? 200군데, 300군데는 좋은 회사일까?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떨어졌어. 다음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앞에 1순위부터 뭐 30순위 회사에 또 지원을 해. 그럼 다시 붙여줄 확률이 높을까? 기회를 안 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저는 일단은 기회를 늘리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늘릴 수 있거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김작가 TV 지원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월급쟁이 부자들의 PD로 작가로 지원해 떨어졌어. 김작가 TV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3프로 TV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뭐 슈카월드 지원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실력과 내공과 뭔가가 부족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기회를 계속 늘린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내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지. 내 이력을 높이든 내 스펙 아니면 자소서를 잘 쓰든 아니면 내 면접 아니면 내 외모 뭐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거 높여서 확률을 높여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20대 대학생을 보내고 30대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때 사실 고시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기회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지방대학교 졸업했고 서울에 와서 막 성장하고 성취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을 거잖아. 근데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30대 때 그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기회가 없구나. 근데 이제 1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43살의 구독자 한 207만 명의 책을 한 11권 정도 내는 작가가 되니까 제가 가만히 열심히 제 촬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메일이 쏟아져. 뭔가 협업이든 그렇지. 뭐 광고든 문의든 뭐 요청이든 그걸 보면 느낀 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가 아니라 30대의 나한테 약간 미안해. 그때는 내가 기회를 너무 찾았는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회는 잘하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구나. 그냥 그 사람이 기회를 독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밑에 갈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는 기회를 찾으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안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 않으면 점차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란 말 있잖아요. 네. 본인 인생을 반추하면서 아니면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운칠기삼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감하죠. 공감하지만 순서만 좀 바꾸면 좋겠다. 기상운칠이죠. 뒤에 있는 내 노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운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그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면 제가 2018년 10월 29일 유튜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019년 말까지 1년 2개월. 그럼 제가 유튜브 지금 한 지 총 5년 됐으니까 네. 20%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때 구독자는 그럼 지금 207만이니까 20%면 그렇죠. 50만은 돼야 되는 거잖아. 40만. 그때 구독자 제가 7만밖에 안 돼요. 7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그때 전업 유튜버였거든요. 네. 7만 유튜버가 전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투자를 한 거죠. 그때 잘 안 되고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 제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이제 떡상을 한 건데 제일 좋은 거는 2020년에 그때 시작하고 딱 그 떡상하는 시절을 만나서 대박이 터지면 되잖아. 만약에 제가 202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가 잘 되진 않았는데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잘 했거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된 거지. 노하우 쌓인 거지. 네. 그때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준비가 1년 2개월 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그걸 탔기 때문에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제가 노력이 전부였냐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쟁이 부자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나이님은 포함해서 너바나님 또 다른 운영진 분들 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다 많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옆에서 느껴져요. 근데 지금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다면 재테크 시대가 아니었다면 이 똑같은 노력 했으면 이 정도까지 클까요? 그건 절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방향과 노력의 방향을 네.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맞춰야죠. 그때 네. 김 작가님이 이거 코로나 터지고 동학개미 오면서 나 떡상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냐면 제가 이제 막 올리다 보니까 이제 7만 명쯤 됐는데 조회수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여 말고 다른 인터뷰 채널들 몇 개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카메라를 3개 썼어요. 마이크도 좋은 거 쓰고. 근데 다른 채널은 막 휴대폰으로 찍고 하는데도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거 콘텐츠 결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그냥 직업 연봉 물어보고 뭐 사람들 궁금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돈에 관련된 거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자사운용사나 슈퍼개미 분들 몇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팍팍 터지는 거예요. 팍팍 터지고 하길래 제가 몇 명을 더 섭외해봤죠. 섭외하니까 더 터지는 거야. 바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건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 빨리.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24평짜리 오피스텔 촬영장을 구했죠. 월세 그 당시 200, 1년에 2,400입니다. 2,400에 플러스 비용까지 합치면 저는 그 당시에 유튜브를 진짜 보는 과감했다.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에서 튀는 걸 보면서 빨리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촬영 속도를 3배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전현무 아나운서가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 직업 많은 분들이 선망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안 되는 길을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개수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1년 2개월 동안 많이 올렸거든? 올렸어. 근데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면 무언가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와 거기에서 꾸준한 노력은 기본인 거고 근데 거기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방향이든 안에 세부 내용이든 한번 좀 없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없는 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고민을 엄청 치열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왜 그런 고민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을까? 저는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버로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시절도 있고 잘 되는 시절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은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카메라 여긴 캠코더 쓰시는데 캠코더도 써보고 액션캠도 써보고 그다음에 편집도 다양하게 해보고 자막도 넣었다가 뺐다가 음악도 넣었다가 뺐다가 왜 그렇게 하냐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잘해야지 1차적으로는 제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어쨌든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 봐주는 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에 맞는 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분들이 시청했을 때 눈에 불편함이 없게끔. 눈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카메라 하나로 하면 이제 어떤 컷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튀잖아요. 눈에 시청이 불편하니까 한 대 하다가 2대 쓰는 거지. 2대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눈이 더 편해지거든. 근데 2대 하면 좀 지겨우신 것 같아. 그래서 3대 하고. 그리고 마이크도 좀 안 좋은 거 쓰다가 시청자분들이 뭔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그럼 시청자분이 듣는데 불편하시겠구나.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방송용 마이크 한 70만, 80만짜리 사놓고. 그렇게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게 또 나한테도 선순환이 되고. 그냥 심플하게 하면 잘하기 위해서. 그 잘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기쁘고. 저도 많은 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내가 왜 잘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인생에서 성취 경험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모든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서 그거를 성취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 과정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얻는 그 결과에 대한 행복감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이 과정이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얻는 보상을 아는 거죠. 저도 이제 너나인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과거를 복귀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저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를 갔어요. 뭐 본인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분은 훌륭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 가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리고 지방대학교에 4년제에도 다시 들어갔어요. 공부를 당연히 잘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갔겠지. 그리고 제가 25살까지 계속 놀았어요. 왜 놀았냐?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걸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취로 얻는 이 보상의 달콤함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반장, 부반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급에 의한 성취감이 있을 수 있잖아. 공부도 못해, 싸움도 못해, 스포츠도 못해, 뭔가 그런 반장, 부반장 대본도 없어. 그러니까 성취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우연찮게 26살 때 첫 공모전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상금의 혜택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26살 때 일본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 혜택이었어요. 제 첫 해외여행이 참고로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가서 첫날 저녁에 친구랑 일본에서 이 작가의 집에서 사케를 마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진짜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근데 내가 1등을 해서 장관상을이라는 걸 받았고 내 힘으로 일본에 탐방을 왔고 거기서 사케를 먹는데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다음에 또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과정이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얻는 보상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작년에 올린 영상 개수를 보니까 정확하게 1089개 올렸더라고. 3명이서. 네. 3명이서. 아니, 이거 대단한 거예요. 동영상 955개, 쇼츠 134개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이 늘 행복했냐, 김 작가? 절대. 어떻게 늘 행복해요? 여기서 유튜브 하시고 강량 늘 행복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강연하고 뭐 되게 책 좋아 내고 보이나 봐. 하는데 늘 행복하다고 말한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100%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늘 행복한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애를 육아, 출산 힘들잖아요. 그 가정이 다 행복하다는 사람 어디 있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함께 커가는 건 행복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힘듦 또한 내가 견뎠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원한 보상과 행복도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취 경험이 뭐 살을 빼시는 경우이든 뭐든 한 번은 경험했으면 좋겠어. 딱 한 번.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너나이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김 작가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딱 한 번 경험하는 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 투자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게 다르구나 싶었던 게 있으세요? 일단 다른 거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느끼는 거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냥 기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기준점이라면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까 노력이라는 것에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 최선에 대한 기준점인 건데 송구한 분들 많이 만났을 때 송구한 사람 일반 사람들과 재능이 똑같다고 생각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재능이 좀 더 많았을 확률이 높고요. 좋은 대학에 나왔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갔었을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 최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다르니까 가정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저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바쁘다고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못 먹었을 때예요. 저녁 7시까지 아침, 점심 못 먹었어. 그럼 저는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바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바쁘다고 얘기를 해. 이게 기준이 다르구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왜냐면 그분들 기준에서는 열심히 산 거니까 그게. 근데 이 기준점이 다른 거를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이 최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최대한 본인의 삶에서 그 기준을 삼지 마시고 객관적인 좀 기준을 가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도 예를 들면 스카이 나온 친구들처럼 잘 되고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 기준을 밑에 둬야 돼요? 위에 둬야 돼요? 위에 둬야죠. 당연히 위에 둬야지. 왜냐요? 스카이 나오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 명문대 나온 친구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근데 이 친구들 학력이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내가 기준점이 여기 있다 해서 여기에 맞춰버리면 이 격차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기준이 여기 있다면 나도 여기, 아니면 최소한 더 위에는 둬야지 내가 그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어도 비슷해진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랑 되게 다양하죠. 유튜브 하시는 분은 유튜브 하시는데 열심히 쏟는 시간, 자격증을 따시는 데는 수험 시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승진을 하는데 쏟는 시간,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유튜브 영상 한 달 1년에 1089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단 하루도 안 올린 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2개 이상 올린 게 저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안 올렸다? 난 열심히 산 게 아닌 거야. 2개 이상 올렸다? 난 열심히 산 거야. 2개를 올렸다? 나는 지금의 열심을 유지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기준인 거야.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지금 다른 분들, PD님, 너나이님, 아니면 시청자가 들었을 때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로 느껴지는 기준이 한다는 거야.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그건 정말 열심히 산 거네 라고 되는 그 기준을 저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열심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거자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딜리버리티 프랙티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피드백이라는 거야. 너나는 우리 세대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게이머가 아닌 이상 그 스타크래프트 실력 영원히 계속 유지되고요. 당구 실력 계속 유지돼요. 실력이 늘지 않아.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더 뛰어난 사람이 준 적도 없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본 적도 없고 개선 작업을 안 하는 거지. 개선 작업을 안 한 거지. 그냥 계속 열심히 한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방법을 좀 바꿨듯이. 근데 만약 그때 계속 그 방법 그대로 했으면 전 지금의 김 작가 같으면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할 때도 이게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테니스 친다 했잖아요. 테니스는 저한테 사실 돈을 벌어주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하면 할수록 돈만 나가는 스포츠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테니스 하면서 제가 소름 돋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테니스를 하면서 하는 첫 번째는 일단 유튜브에 요즘에는 워낙 뛰어난 선수 영상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잖아. 그걸 자주 봐. 그다음에 중요해. 맞아. 그다음에 테니스 책자가 몇 개 없거든요. 그 몇 개 안 된 걸 다 사. 그 다음에 테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라켓도 한 4개 정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바볼라, 그 다음에 프린스, 그 다음에 윌슨, 그 다음에 헤드 있는데 유명한 4대 브랜드 라켓 중에 괜찮은 걸 다 사. 왜냐?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찾으려고. 찾아야죠. 그 다음에 신발도 아식스, 나이키, 아디다스 유명한 게 몇 개 있어. 그걸 사. 그 다음에 레슨도 실내에서도 받아보고 실외에서도 받아. 그 다음에 게임도 해.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한테 코칭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력이 한 1년은 됐는데 뭐 못 친 날도 있지만 그래도 구력 3년 되신 분들과 랠리만으로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예전에도 당구는 왜 안 늘었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나 혼자서만 계속 쳤어. 테니스를 치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영상, 책, 좋은 선생님한테 계속 코칭을 받으면서 거기에 계속 시간을 때려 박으니까 실력이 계속 늘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레버리지 한다고 하거든. 내가 혼자 갈 때의 수준이 1이면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잘하는 사람 레버리지 땡기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맞아. 근데 나 이거 왜 안 하는지 요즘 연구 많이 했거든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생기는 손실하고 장기적으로 생기는 이득을 교환하는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작가님 지금 봐봐요. 신발 다 샀죠. 테니스 채 브랜드 다 샀죠. 레슨 지금 봤지. 오전 오후 다 봤지.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먼저 손실이 발생을 해. 그렇지. 심지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건 기술이고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능력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상은 뒤에 오는 거야. 교환 맞아요. 경험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사람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거. 이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테니스 코치예요. 김 작가님이 왔어. 하다가 대충 가르친다고? 아니 못하니까? 혼내. 엄청 혼내는 거야. 그렇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거 백핸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하면 이제 어떠냐면 사람들이 속이 엄청 상하는 거죠. 상하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 한 번 그 속상하는 거를 못 견뎌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 개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여러분의 뭐 유튜브든 자격증이든 뭐 책 출간이든 다 도입하면 돼요. 1년 동안 레슨만 받는 사람이 있어. 왜냐? 내가 바깥에 게임 나가면 내가 못 치면 민망할까 봐. 피해를 줄까 봐. 그리고 졌을 때 창피할까 봐. 저는 언제부터 게임 나간지 알아요? 3개월 차부터 나갔어. 그리고 계속 지고 못하잖아요. 그냥 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자존심 구겨질 수 있잖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해. 왜냐면 테니스라는 게 사람들이 죄다 왜 우리나라 테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냐면 코트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근데 테니스는 내가 고수고 너나이님이 하수면 내가 치는 걸 너나이님이 못 받으면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쳐준단 말이야. 안 쳐주고 약간 그 사람들 표정이 좀 드러나겠죠? 그럼 민망할 거 아니야. 싫을 거고. 진짜 테니스가 되게 서러운 운동이에요. 저도 그걸 느낄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배움을 가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왜냐?
시작은 다 그런 거니까. 유튜브를 할 때 처음부터 영상 사람들이 다 봐줘? 책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다 봐줘? 안 봐주지. 처음은 언제나 두려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한 걸로써 성공하고 책으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보다 보니까 이 두려운 과정은 누구나 있고 거기에 시간을 쏟다 보면 언젠가 잘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테니스에도 지금 시간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실력이 정책인데 계속 쏟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 계속해서 노력했고 거기서 방법을 바꿨을 때 언젠가는 떡상하는 걸 겪어봤으니까 테니스란 것도 인생이란 것도 다 그렇구나.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두려워도 일단 하는 거고 하고 난 다음에 실력이 안 들어도 계속해서 시간을 쏟는 거고 그 시간을 쏟는데도 내가 뭔가 잘 안 된다면 방법을 바꿔가는 거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쏟다 보면 언젠가는 떡상할 수 있구나. 2023년에 포브스 네. 코리아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유튜버 100명인데 그 중에 경제경영에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었던 것 같아요. 두 명. 슈카월드님이 제 위에 계셨고 네. 그 다음에 김작가TV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를 보기 바빠서 근데 거기 신문기사 밑에 조그맣게 네. 아버지께서 네가 창피하다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 20살 때 전문대학교에 1학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근데 전문대는 보통 2년제니까 졸업반이 돼버리잖아요. 그 당시 제 학점이 한 2.0 엉망이고 자격증도 없고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 끝장난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준비를 하자가 아니라 도망은 치자. 그래서 4년제로 간 거예요. 이제 지방대학교 입학을 했죠. 거기 가서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리니지 페인이었거든요. 리니지를 할 때가 지금 유튜브를 할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25, 26살 초반까지 하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취 경험도 없었고 너무 힘들지. 제 자존감 당연히 추락하 네, 있고 자존심만 센 거지.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자식을 보더니 네가 창피하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 딱 거예요. 하셨구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니 용기는 늘 북돋아주셨어. 들어먹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택시를 그만두셨는데 택시라는 직업을 한 27, 8년 하셨어요. 원래 대기업 다니시다가 40 초반에 우리나라에 명예퇴직 제도가 생기기 전에 더 일찍 잘리셨어요. 그리고 후로 한 3에서 5년을 놓으셨어요. 왜냐면 잡이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때 또 IMF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가 없어지니까 가세가 점점 기울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에 1년에 옷을 한 벌 살까도 말까요. 친구들과 놀러도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그리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번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형, 저, 자녀 학비 대고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창피한 것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조건 없는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 정도는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모전을 참가하고 하면서 되게 됐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김 작가는 저렇게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가 저런 코멘트를 해주고 하니까 인생이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구나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런 말 있기 전에 제가 뭘 느끼고 있었냐면 되게 불안했어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뭘 해야 되지? 막 고민들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장작불이 다 모여있고 막 있는데 이제 막 기름도 막 넘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불을 라이터를 던진 거예요. 기름을 더 붓고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여기 온 거지 단 하나의 이유로 여기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불안감도 느끼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주변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상경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30살입니다. 제가 대학을 30살에 졸업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30살에 상경해서 삼성동에 좋은 동네죠. 거기서 고시원에 2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 작가님 그때 기억나요? 저는 아직도 네. 거기를 어쨌든 강남을 갈 일 있잖아요. 갈 일 있으면 제가 차를 타고 갔으면 그곳을 지나가요. 일부러. 그럼 그때 고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2년은 제가 그 고시원 앞에 빌라로 갔잖아요. 빌라 원룸에 네. 6.5평짜리에서 2년 살았거든요. 거길 똑같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이제 10평짜리. 그 다음에는 이제 투룸 빌라. 그 다음에 24평 오피스텔. 지금은 좀 더 훨씬 더 큰 이제 촬영장. 그리고 이제 집도 사고. 그러면은 서울에 일단 왔어. 그리고 삼성동이 우리 거의 제일 번화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딱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네. 그때 안 힘들었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었죠. 힘들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는 이제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로 거리가 정말 큰 빌딩들이 많잖아요. 의리의리하잖아. 건물 하나가 그냥 뭐 몇백억이 아니잖아. 몇천억짜리잖아. 근데 거기에 보통 이제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건너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건너가면 그때 뭐 새벽 1시나 2시, 뭐 밤 12시 되면 차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직장인들 다 퇴근하셨으니까. 거기 딱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빌딩이 이렇게 있는 게 막 보여요. 이렇게 쫙 길 따라서 숲으로 쫙 있지. 그때 주눅이 드는 거지. 와,
내가 나중에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거는 부니까 그냥 거기에 막 눌리는 거죠. 그냥 그때 드는 생각은 와, 내가 진짜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인 강남에 살고 있구나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감정이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 20대 30대 때는 사실 가장 힘든 거는 희망이 없을 때죠. 맞아.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예를 들면 유튜버가 잘 될 것 같아. 내년부터 뭐 내가 내년부터 승진해서 연봉이 막 몇백 프로 오를 것 같아. 지금의 힘듦을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최악인 거거든요. 그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제 인생을 되게 감싸안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회사는 삐까번쩍하게 있는데 집에 퇴근하면 난 2평짜리 고시원이니까 밖에 나가면 뭐 몇천억짜리 건물도 있는데 나는 2평짜리 고시원에서 내 딱 침대에 누우면 옆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그죠. 침대 있고 책상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서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살아 계셨는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누가 돌아가신 경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전이니까 밤 늦게도 막 찾아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7시쯤에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뭐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마 지금 고시원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시간에 왜 하니까 어제 누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상경을 했대.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한 다음에, 왜냐면 출근 시간 9시니까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 보내드리고 딱 집에 가면서 회사에 가면서 드는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근데 한 새벽 5시쯤에 이 동네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카페가 24시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사실 카페 갈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 하니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엄마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에서 이제 걸으면서 제가 일어나기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전화하면 내가 깨니까. 왜냐면 자식이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야지 제대로 일을 하고 할 텐데 자식이 수면 시간에 깰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고시원을 같이 구했을 때 같이 올라올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고시원비 좀 내주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바닥에 자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침대에 자고 내가 바닥에 누우면 공간이 끝이야. 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누워있는데, 대구에 살 때는 그래도 30평 아파트. 대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집 공간도 있고 한데 이 현실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서울에 왔구나. 내가 서울에서 지금 이제 변변찮게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내 어머니도 이제 집에 편하게 눕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머니도 요만한 공간에 눕게 하고 나도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때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공간에서 내 어머니도 좀 모시고 좀 나도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죠. 좀 요즘에 들어서 좀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7년 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7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촬영장이랑 집이 합쳐져 있는데 너나이님 와보셨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원래 이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어머니 빙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밤에 저희 집에서 이제 한강이 보여요. 한강이 보이고 경치도 좋고 집도 공간도 크고 어머니가 오셔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방들도 많고, 그걸 보면서 이제 시차가 안 맞았던 거지, 서로 간에.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어쨌든 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마음 아파. 왜냐면 나도 이거 방송하면서 여기 엄마라는 단어가 약간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월급쟁이 부자들, 뭐 김작가TV 채널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실 거란 말이죠. 지금의 삶이 너무 완벽하고 행복해, 그리고 나는 충분해, 그러면 볼 이유가 없지 우리 채널들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그렇게 힘들고 불안할 때도 해야 할 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오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오늘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일을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내 그 감정의 시소에 다 맞추다 보면 내가 할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놓치거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에 영상을 1000개 올리고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자친구랑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집안에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제가 바쁜 일이 있든 없든 올라갈 영상들은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싶다면 내가 하기 싫은 순간에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 20, 30대 때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내가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회 확률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나 진짜 100% 공감해요. 김 작가님 한 얘기. 왜냐면 나도 인생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걸 할 때부터 바뀌었거든. 맞아.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그걸 언제부터 했냐면, 나는 그걸 34부터 했어. 34 전에는 김 작가님 얘기한 것 같이, 오늘은 부장이 개소리 했으니까 일 안 해.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 후배가 개판 치니까 오늘 막걸리 한잔하고 저 새끼 때문에 열받으니까 소주 한잔하고 아, 오늘은 집에서 또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또 안 하고 오늘 와인 한잔하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은 김 작가님은 그래도 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분명한 꿈, 목표. 그게 뭐였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 강사 같은 것들. 이 되고 싶었던 되고 싶었죠. 그것도 제대로. 그냥 단순히 강사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김 작가. 그 이름 하나로 누군가한테 울림과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이런 걸 찾는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죠. 그 2평짜리 고시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꿈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 1000명의 분들을 그때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진짜 한 명을 절대 못 꼽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1000명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스며들고 나쁜 것들은 경계해야 되고 이게 계속 교차 작업이 되는 거죠. 눈앞에서 누군가랑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 그 사람과 인터뷰하는 거를 1000명쯤 하면 얼마나 많은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쨌든 저는 인터뷰하려면 세부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저는 그 사람을 아니까 잘 보일 거잖아요. 그냥 그게 탁 느껴지니까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스며드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다, 김 작가님 얘기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노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시간, 공간, 인간에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를 다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탑픽은 인간이겠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뭔가 열심히 살지 않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스레 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내 주변에 인간관계 좀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쏟을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신 거기에 시간을 때려 박으시고, 그 다음에 공간도 그에 맞춰서 제가 지금도 2평짜리 고시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간도 더 내가 일을 쏟을 수 있는 공간에 10평, 20평, 몇 평 바꿔가면서 내 삶을 시공인간에서 다 바꿔가는 거죠. 김 작가님 그러면은 30대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는지. 사실 30대 때 제 인생을 가장 뒤흔들었던 거는 가족에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거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형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우울증을 앓으셨고, 근데 우울증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흔한 감기 같은 정도의 그런 강도는 아니고 폐쇄병동도 좀 입원도 했어야 됐고, 뭐 센 강도의 이제 우울증과 뭐 불안증과 더 심한 것들도 좀 겪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가족이 영향을 갈 거잖아요. 어머니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당연히 힘들 거잖아요. 너무 힘드시지.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우울증을 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형이 언젠가 이제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안 좋은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건 자체로는 거의 돌아가셨을 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어요.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비슷한 걸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 물론 힘들지만 이게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36, 7쯤에 우울증에 걸린 거야.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낫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정신과도 좀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도 가보고, 그때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뭐 그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애완견도 이제 분양받아서 키워보, 물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바꾸고 뭐 집도 이사가고 싹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공인간을 다 바꾸려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울증을 거의 99.9% 낫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김 작가 약간 우울증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낫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저도 뭐 인생에 그러면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생각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도 저보다 힘든 분도 있고, 그 밖에도 저보다 작지만도 힘든 일이 어쨌든 자기한테 제일 큰 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두 가지가 딱 있는 건데, 그때 저를 버티게 했고, 그럼 지금 살아남게 했고, 지금도 제가 어느 힘든 일을 겪어도 하는 행동이에요.
단점이에요.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결국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일단은 부정은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예를 들면 저희 형이 아프고, 그런 게 이게 부정으로 생각하면 진짜 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정말 크지. 끝이 없어. 여기서 긍정을 생각하라면 그냥 현실만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형이 힘들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 걸렸고 거기까지만 딱 보자라는 거. 거기까지만 보고 그걸 학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행동이고 한 가지 판단인데 이렇게 본 긍정, 현실만 그대로 직시한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왜 우울증 걸리고 힘들었냐면 그 해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까 시공 인간 다 바꾼다 했잖아요. 유튜브를 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내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거든. 그때 제 일상은 이런 거예요. 집이 요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딱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봐. 하루 종일 봐. 뭔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막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탁 쳐다보면서 막 이제 빨리 바깥에 나가서 어디 건물 막 보이고 하면 저런 데서 뛰어내리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려나? 막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힘들었냐면 엄마를 살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 없었지? 엄마가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면 살아났을 때 엄마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막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막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착이 나를 막 수렁통에 10년을 밑바닥으로 빠뜨리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현실에 직시하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고 김 작가 너가 되게 불쌍한 거였다 그냥. 너도 되게 불쌍하고 너도 피해자니까 너를 다독여주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도 가서 약도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엄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이제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도 막 출간하면서 막품을 덜어내는 승화, 약간 예술가들은 뭐 그런 걸 고통을 승화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던 작가와 강사라는 직업에서 유튜브를 한 것도 해보고 낮에 바깥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외로움 좀 더 느끼려고 일을 해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나아져. 그래서 지금 김 작가는 이제 지금 다 나왔으니까 네가 앞으로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PD님과 작가님 너나님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올해 1월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아니 원래 그냥 건강검진 안 받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7년 만에 받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갑상선에 선생님이 계속 모양을 뭔가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나한테 말은 안 했어. 아무 말을. 왜 자꾸 저기 보시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약간 불안한 영화에서의 그 복선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가 다 있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제하면서 그 선생님이 근데 갑상선에 관해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한 번 더 좀 보자고 하신다 해서 갔어요. 정밀을 해야 됩니다. 정밀을 하게 봐야 된다면서 하니까 초음파 이제 검사를 했는 거 모양을 딱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검사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잖아. 암일 확률이 좀 있다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 암을 앓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랑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과 했는 거고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온 거잖아. 이게 좀 강도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죠. 피디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멘탈이 나간 거야. 왜냐하면 나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경제적 자유 겨우 달성하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암이라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상선은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암이기도 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냥 현실 그대로만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하고 한데 생각한 건 첫 번째는 내가 혹시나 진짜 암이 나왔을 때 치료비는 있는가, 돈은 충분한가를 생각해보고 계산을 봤죠. 돈은 충분하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해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 갑상선으로 유명한 선생님과 병원은 어디에 있지? 막 검색하고 주변에 막 물어봤어요. 막 그런 걸 서치해서 리스트업을 해놨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래 갑상선 암일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5에서 한 20%라고 하니까 아닐 확률 80%. 자 마지막에 갑상선 암이라고 치자 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식단 관리와 운동과 그런 것들을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수술을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검사를 딱 받으러 갔더니 검사 결과를 모양이 3단계를 한 거야. 3단계는 뭐냐면 암은 아닌데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암일 확률이 5에서 20%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10대 병원 중에서 한 3개 병원을 다 가봤어요. 다 봐보고 이제 4월 달에 정밀 검진을 어느 며칠에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 마음이 편하냐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김도윤 씨는 지금 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암이라고 해도 제가 죽지 않을 확률이 갑상선암은 높을 거고, 암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집착해서 스트레스 주는 건 더 안 좋을 거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비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병원과 어떤 선생님 만나야 좋은지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병은 점차 나을 거라 생각이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지금 누가 나한테 뭐 이런 너 가족에 그런 것도 있고, 너도 우울증 겪었었고, 그 다음에 너도 지금 뭐 갑상선 혹시나 암일 수도 있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되게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을 자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자위 아니고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암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냥 거기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힘드시든 회사에서 힘드시든 건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배웠고,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모토기도 하고. 나도 비슷한 적 있어요. 한 4년 된 것 같아. 네.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잘못 온 거야. 근데 그 췌장암이었어. 그 췌장암에 걸리면 나오는 어떤 특정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 3에서 4인가 그랬는데 나가 30이 나온 거야. 잘못 온 거야. 그러니까 진짜 프린트아웃이 잘못됐거나 뭐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때 김 작가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잘 모르니까 췌장암 검색해봤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걸로 죽었다. 맞아.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스티브 잡스 나보다 돈 훨씬 많은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야, 이거 그 사람도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이거는 뭘로 안 되는 건가 하고 해봤는데, 근데 내가 좀 이상했던 건 가족력 이런 건 없었는데, 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못했어, 가족들한테. 그랬다가 당연하죠. 한 2, 3주 정도 막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똑같이 10군데 알아보고 3군데 해서 또 아는 지인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하고 해가지고 아닌 거 알았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도 아닐 거예요. 네. 저는 뭐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그 다음에 뭐 식단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수면 시간도 최대한 더 자려고 하고, 이제 현실 인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내가 지금 훨씬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서. 맞아. 플러스로 내가 이른 나이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50에 60에 알았고 더 늦게 깨달았으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늦었을 텐데 더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여기까지가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생각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 제가 굳이 이걸 오픈한 이유는 세상에 살아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에 담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뭐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냐고. 맞아요. 물으면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1위가 뭔지 아시죠? 돈. 돈. 우리나라 행복의 1위가 돈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나 봐. 실제 데이터가 1위가 돈으로 나왔어. 근데 그 밖에 또 돈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죠. 명예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늘 그 당신이 뭘 할 것인가요? 라고 노나이님한테 물어보면 노나이님 뭐 할 것 같으세요? 노나이님은 아마 당장 여기 직원분들 인사하고 가족들을 보러 가게 합니다. 왜냐?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돈이,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김작가 TV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주변의 이제 관계죠.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부터 자정까지 뭐 4시간, 12시간 남았다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아니면 내 친구들, 맞아.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시간과 시간을 다 보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라는 이유로, 오늘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사실 돈 버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돈은 왜 중요하냐? 제가 아파보고,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그 다음에 건강. 이 모든 거를 지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더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술, 더 좋은 여행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저희 아버지 요즘에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간병사나 요양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그런 고민하는데, 돈이 그래도 있으니까
단 한 번도 그 걱정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병만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지금 간병비랑 병원비 한 달에 몇백이 나가는데 형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당이 안 돼. 왜 나만 내야 돼? 맞죠. 아버지는 왜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그 본질, 그 사람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돈에 막 치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아시고, 그리고 근데 그들을 지키려면 또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약간 어느 게 먼저 더 중요하냐 문제가 아니라 약간 상호 호환의 개념이라서.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정말 부자분들 계시는데 성공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백억대 아니면 수천억대 아니면 조 단위. 너무 이쪽으로만 가잖아요. 나중에 가족한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때를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충분한 부자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어도 돌아올 거야 있을 것 같죠. 근데 예를 들면 10대, 20대 때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근데 20대 중후반, 30대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와서 자식까지 막 잘 보내려고 하면 애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미 우리 사이 간격은 너무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성취, 성과, 결과 위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결과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도 있고 제 삶에서도 여러 가지 느끼면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 가정, 유튜브 영상 그렇다고 열심히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저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려고 친구들과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꾸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도 치고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갈아 넣는 인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만족하시고 거기서 주변 사람과 누려야 될 시간, 그 가정에서 느껴야 될 만끽은 그때 안 느끼면 나중에는 만끽할 수가 없어. 가장 안타까운 거는 몇백억대 되신 분들은 수천억대 가려고 하시고 수천억대 가신 분들은 조로 가려고 하시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 그러면서 그래? 저한테 술자리에서 가족과는 좀 사이가 내 와이프, 내 남편과는 좀 그렇대.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알아줄 거라 생각한대. 그 알아주는 거는 아빠가 엄마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냐 없었냐가 알아주는 게 아닐까. 요즘 많이 친해졌어요, 딸이랑.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느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따님과 함께한 시간이 사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 근데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따님이 지금 7, 8살인 걸로 아는데 그 시절은 절대 돌아오지 안 않으니까. 오니까. 이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확실히 저는 저희 딸이 어릴 때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건 후회는 그쵸. 아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워라밸 같은 거, 이 워라밸도 연결되잖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평생 신입사원이야. 워라벨이야. 평생 신입사원 때부터 워라밸 가지고 싶어. 아니 그러면 저는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등가교환이라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한테 보상이 많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뭐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하고 딱 칼퇴하고 그 퇴근한 이후에도 난 즐기는 것들만 즐겨.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죠. 워라밸 추구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워라밸 추구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체력이 되는 시절에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있으시면 돈을 버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소득을 버는 거는 소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버는 거이긴 하잖아. 결론적으로는 그 소비가 누굴 위해서냐라는 거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너나인이 네. 만약에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안 하지. 지금 더 안 벌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가족들, 위해서 버는 맞아요. 거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막 생각하는 게 돈을 더 못 벌었네. 그런 생각 할까? 더 성공하지 못했네. 이걸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죽기 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죽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저희 주변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죽기 전에 생각하는 건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못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뭐 좀 더 잘해줄 거, 이 아쉬움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너무 미래로 다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잘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머니에게 지금 못 보여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과거에 어머니와 좀 더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 그건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사시고 건강과 가족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김 작가님 만약에 지금 본인이 네. 40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내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뭘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40대 직장인 분이라면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 뭐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백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제적 자유, 그럼 내 직장인으로서 뭘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것도 수십 개도 안 된다 사실 생각하거든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고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모든 것들이 약간 구조가 중요하고 어떤 게 정답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인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고 있으면 근로소득을 버시는 거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밖에 나서 창업을 하시면서 또 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번 돈을 이제 투자로 하시면 투자소득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돈을 더 버는 거는 원금 곱하기 이제 수익률, 그게 결국에는 투자소득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 그렇잖아요. 곱하기 하고 싶은 거지. 결국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다 하고 싶어서 곱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곱하기를 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몇 개를 딱 사가지고 이제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본질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원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렌 버핏도 그 주주총회에서 꼬마아이가 묻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하니까 오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몸값을 높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몸값을 높이는 과정은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쉽지 않고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그거를 해야지 투자 원금이 커진다라는 거죠. 제가 수많은 부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른 창업이든 만나보면, 사실 수익률을 곱하기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뭐 투자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투자가를 만났겠어요. 뭐 조단위 수백억 수천억대 운영하신 분들 만났어도 그분이 올해 잘했다 칠게요. 내년에 또 많이 벌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투자는 약간 확률의 게임인데, 그 확률이 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올해 쳐다봅시다. 올해 저 PBR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하신 분이 많이 벌었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AI도 많이 올라 성장주 투자하는 분도 벌었겠지만, 성장주 모든 영역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치주 투자한 분이 그럼 작년에 많이 벌었을까? 올해 많이 번 거예요. 그분들 작년이나 그 전에는 죽을 쓰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 잘하는 엄청난 분들, 자성여수 대표, 슈퍼개미도 확률이 80% 90% 절대 아니라고. 확률 80% 90%면요 여러분, 제 모든 재산을 전 그분한테 맡깁니다. 그렇잖아.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리고 모든 자산운용사의 돈도, 그리고 모든 펀드와 ETF의 돈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 80, 90%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계속 8, 90% 계속 낼 수 있으면 엄청난 거거든.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성공 확률이 60%, 70%만 돼도 되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 그래도 근로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는 거 당연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죠. 유튜브라고 해서 늘 잘 되나요? 하지만 저는 제가 유튜브 조회수 막 떨어지잖아요. 제가 직원을 더 뽑든 제 시간을 더 갈아 넣든 제 노하우를 다르게 적용해서 조회수를 높일 자신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제 노력과 제 실력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몸값이라 해당하는 근로와 사업소득, 여기를 해서 투자 원금을 곱하기 하는데 저는 먼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만약에 창업이 해서 잘 되시는 분이라면 창업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현존 시대에 사실 가장 좋은 플랫폼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라 생각해요. 그게 뭐 이제 틱톡도 될 수 있고 한데, 왜냐하면 노나이님 우리 촬영장 와보셨지만 사실 저는 저희 촬영장을 거의 벗어난 일이 없어요. 최대한 제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동네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랑, 동네에서 조그마한 마트 하시는 분이랑, 동네에서 조그맣게 옷가게 하는 분들이랑 뭐가 다르지? 그분들도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고 나도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럼 똑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인 거 똑같은데, 왜 이분들은 벌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조금 잘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나는 조금 그래도 그 한계치를 벗어나서 그분들보다 많은 돈을 벌까 생각해보니까, 거기 오는 손님은 너무 제한이 돼 있어. 거기 살거나 아니면 직장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탁소가 어디 세탁소 너무 잘한다고 마포구 사는 사람이 저기 성동구 가서 세탁을 맡겨요? 안 그러잖아. 근데 유튜브는, 근데 내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면 마포구에서만 보나요? 다 보죠. 미국에서도 보지. 미국에서도 보지. 월급쟁이 부자들도 저랑 어쨌든 비슷하게 하는 유튜브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올리면 전국에서 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분들이 있는 분들, 한인분들이 보시잖아요. 나는 자영업 같이 그냥 지역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말 작은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왜 창업을 권유하진 않냐면, 사실 저는 오프라인 창업,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무서운 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맞아. 2억 들어간다 칠게요. 돈을 잘 번다 칩시다. 일단 그 2억을 회수하는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 근데 내가 잘 돼. 옆에 생겨. 그러면 내 수익은 줄어들 확률이 높아. 거기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성공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가 적으니까. 리스크가 적은데 거기서 얻는 보상은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저는 진짜 능력 되시면 창업하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는 만약에 본인 실력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제발 중소형주 하지 마시고 대형주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겨우 대형주 하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그 지수 추종하는 SPI, QQQ 있잖아요. 그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겠죠. 아, 그거 지금 이미 꼭대기인데 그러면 어떡하냐? 참고로 꼭대기인지 저점인지 그 누가 맞춥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살 수 없어. 지금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금이 있으면 매달 월급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사는 거죠. 어쨌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 투자는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예금에 섞일 수는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소형주에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가장 확률이 높지만 리스크는 적고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또 믿는 지수를 사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 본인의 실력이 맞는. 거기서 실력이 나아가면 뭐 부동산을 경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각자 난이도에 맞는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네. 이것도 본인이 사람 만나면서 느끼셨던 거 있으면 네. 얘기 하나 해주세요. 꼭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유튜버로서 제가 하고 첫 달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구글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입니다. 아, 4000시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받았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받은 돈은 2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 몇 달 지나서는 한 뭐 100만 원? 몇 달 지나서 한 1년쯤 됐을 때는 한 뭐 400만 원? 뭐 이제 벌고 그러다가 지금 더 많이 벌겠죠. 근데도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시간을 쏟아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빵원이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딱 돌아오는 보상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0,000원 정도가 나오죠. 그건 확실하잖아. 등가 교환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1시간 일하면 딱 주니까. 내가 직장생활하면 딱 일하면 딱 주니까. 근데 내가 딱 시간을 투자했을 때 돈이 안 돌아오는 거는 돈이 안 되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안 해. 근데 저도 그렇고 직장인분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가는 무언가를 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역량을 무언가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팔았을 때 너무 이게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는 확장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10시간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10시간 투자해서 10만 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10시간 투자하면 100만 원, 나중에는 10시간 투자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 나의 시간을 그 시간만 계속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그 시급만큼 파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리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 그게 저는 뭐 작가로서 책을 내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파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창업가로서. 어쨌든 내가 들인 시간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유튜버들이 절대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 편하게 돈 버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유튜브에 다들 뛰어들었죠. 근데 결국엔 돈을 벌어도 내가 거기 나간 비용이라는 것만큼이 세어가 안 되고 더 벌지 못하면 결국 다 그만두시잖아요. 싹 다 그만두셨거든요. 많이 그만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추천한 이유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제가 그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리적으로 하루에 5배, 10배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가 양가도 질에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확장 가능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소득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시급이 딱 거기에 갇혀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시급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무섭겠죠. 처음에는 영원이라도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구독자가 0명이었거든요. 월급적인 부자도 0명이잖아. 유튜브 하나도 지식이 없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23명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5년 지났잖아요. 그때도 그분들 구독자 많은 분들이었죠. 지금 그 중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거죠. 제가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지금 0명, 구독자 0명이라는 수치 어느 다른 분야에서 다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글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팔아서 버는 돈이 빵원이겠지. 근데 나중에 그게 한 달에 얼마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저보다도 너나이님보다도 훨씬 잘 될 수 있는데 계속 시급에 갇히는 일만 하신다면 그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일을 점차 발전, 직장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험 쌓고 네. 거기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산 증인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작가님 채널이나 우리 채널 둘 다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재테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테크 채널 운영자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올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 어그로라는 걸 끌게 되죠. 네, 사실은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재테크와 관련된 건데 어그로를 아예 안 끄는 곳은 저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그로는 신문이 최고예요.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끄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약간의 죄책감은 있습니다. 때로는 시청자한테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조회수라든가 시청 지속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부분도 저한테 같이 교차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 방송국이랑 똑같아서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잖아요. 유퀴즈에 나영석 PD님이 나오셔서 그 유재석님이 물었거든요. 방송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나영석님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청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제일 중요한 건 조회수랑 시청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정도가 살짝 넘는 경우도 있고 살짝 낮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은 일단 있고 근데 대부분의 채널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좀 거기에 너무 쏠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상 안에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은 상식적인 좀 판단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막 모르기 때문에 그 주식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도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도 출연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를 들면 어떤 뭐 AI가 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거품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양쪽을 같이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뜬다만 듣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사실은 제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전문가가 보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본단 말이죠.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유명인들 사칭하는, 투자 사칭하는 방이든 리딩 방이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칭하는 방도 그걸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내 돈을 그냥 맡아줘서 아니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50% 100%에서 돌려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너나이님이 제 돈을 2년 지나서 50% 무조건 상승시켜준다? 너나이님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해준다? 저는 너나이님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런 무조건이란 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몇 달 만에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상승 어떻게 해서 된다. 여기에 현혹이 돼서 내 너무나도 소중한 돈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이체를 해버리거나.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김 작가 TV도 사칭방이 되게 많거든요. 월부도 엄청 많아. 너무 많은데 그 사칭방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사칭한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논의를 치고 김 작가 TV가 리딩하는 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김 작가의 인스타, 김도윤 작가 인스타에 있어요. 김 작가 TV의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떠요. 사칭방 없다고. 한 번만 체크해도 거기 안 들어가잖아. 쉽게 없앨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면 내가 당하진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 조언하시는 분이든 리딩방이든 그런 생각 하신다면 적어도 사기는 당하지 않고 저기서 큰 돈은 잃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재테크 채널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김 작가님도. 맞아. 평상시에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맞아요. 주변에 돈만 아는 괴물들이 많고 부자 거지들도 너무 많아. 부자 거지가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뭘 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보다 부자인데 김 작가님 좀 밥 한 끼 안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산 게 아니야. 자주 사라고 얘기를 해. 그때마다 저분들은 돈이 있는데도 돈을 쓰지를 못하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생각 나하고 똑같네. 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이유가 있나? 근데 내 주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 사람, 가족, 지인들한테도 내가 번 돈을 나누지 못한다면 뭐하러 부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제 그 소득이나 뭐 자산에 충분히 만족을 했고요. 결코 저는 사람들 생각하는 부자의 수준은 아닙니다. 부자의 초입 경제적 자유 정도 달성한 건데 그래도 저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좋은 걸 즐기려고 해요. 술도 웬만하면 좀 좋은 거 먹고 식당 갈 때도 좋은 데 가서 내가 좀 결제하려고 노력하고. 저 김 작가님이 소고기 사줘서 먹어본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슈퍼개미 한 분과 계셨거든요. 그 슈퍼개미인가 너다이님이 저보다 부자예요 여러분. 그 고기 제가 샀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깝냐? 아니 아깝지 않아. 왜?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김 작가님이 되게 편해졌어, 대하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리고 나서 밥 먹을 때 좋은 거 아니었는데 내가 샀었고, 그리고 우리 그때 달리기 했을 때 기억나게 김 작가님이 그 말을 해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뭐야? 김 작가님이 나한테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 너나님 커피 한 잔 사줘요 그랬거든요. 근데 난 그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김 작가님이 나를 좀 편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나는 남한테 안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 사. 삶이 너무 항상. 빡빡하네. 근데 원래 그건 그랬었어. 살 때도 있고 얻어먹을 때도 근데 있어야지. 내가 약간 그래, 좀 그래요. 근데 그날 김 작가님이 나한테 밥 사주고 나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우리 날짜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소고기 얻어먹을 수 있는 알았어. 늘 산다면서. 살게. 끝나고 내가 약속 잡을게. 소고기로 소고기로. 한우 오마카세 좋아합니다. 알았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